김성환의 시사야.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한다. 지난 16일 우리 방역당국이 내놓은 메시지인데요.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꾼 데 이어 이제는 이념과 근기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생산에 개입해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국민 1인당 2,000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이 시장주의자들이 금기시해온 현금 살포,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를 풀고 민간 기업의 생산에 관여하겠다는 겁니다. 국경이 없던 유럽에서는 국가 간 국경을 폐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이탈리아는 국적 항공사를 국유화하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기업이 무너질 것에 대비해 국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까지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양상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IMF 외환위기 이후 숱한 경제위기를 극복해왔지 않습니까?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모두의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만에 다시 100명을 넘어섰는데요. 잠시 후 뉴스야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경제 전문가와 함께 정부 대책을 평가해보고 향후 과제를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동안은 약간 좀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가 오늘 조금 위험하다라고 하는 징후가 나타났어요. 일단 먼저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보다 152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누적 확진자 수는 총 8,565명이 됐는데요. 1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14일 이후 닷새 만에 다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4일 107명에서 15일 76명으로 떨어진 이후 어제까지는 두 자릿수로 이제 증가자 수가 유지가 됐는데 다시 세 자릿수로 늘어난 겁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사망자 수는 총 94명으로 공식 집계로는 어제보다 7명이 더 추가됐고 대구 경북에서 사망자 3명이 더 확인됐습니다. 격리에서 해제된, 그러니까 완치된 확진자 수는 407명이 들어서 총 1,947명이 됐습니다.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주된 이유, 집단 감염이 소규모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그게 원인입니까? 예, 맞습니다. 대구 경북 지방의 이제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신규 확진자 152명 중에 109명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대구가 97명, 경북이 12명이었는데요. 특히 대구에서 이제 한사랑 요양병원 집단 감염 등이 확인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고요. 그 외 지역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12명, 경기 18명, 그러니까 서울 경기를 합쳐서 30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검역에서 확인된 신규 확진자도 5명, 그러니까 외국에서 감염된 상태로 한국에 들어온 경우가 이제 확인됐습니다.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17세 고교생. 이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그동안에 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아니다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있었잖아요. 근데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정확한 원인 조사 결과를 내놨죠. 네, 오늘 정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진단검사관리위원회를 열고 어제 사망한 이 17세 소년에 대해서 최종 음성으로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사망한 이 17세 고교생은 영남대병원에서 총 13번의 검사를 받은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사망 전날까지 받은 12번의 검사가 쭉 음성으로 나왔는데 사망 당일 받은 이 13회차 검사 시에 소변과 가래로부터 좀 부분적인 그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영남대병원에서 이 질병관리본부가 그 샘플을 인계받아서 다시 분석을 해본 결과 이 교차 검사를 실시했지만 모든 시험기관 검체 검사에서 이 코로나19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최종 음성으로 판단했다고 밝히고요. 이 혹시 영남대병원에서 이 실험실이 오염됐다거나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을 그런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소변을 통해 가지고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일부라도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 검사까지 하고 또 이 전문가들 그러니까 진단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들까지도 확인을 최종적으로 하고 지금 결론을 내린 건 맞죠? 예, 그러니까 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이게 그 영남대병원에서 딱 한 번 양성이 나온 그 검사 결과가 이제 실험실 오염이나 기술 오류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영남대병원 측에서는 이 그 검사 결과가 모호해서 수차례 진단 검사를 한 것이고 그동안 검사 결과로 봐서 오염이나 기술 오류가 있다고 보기엔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국내에선 그나마 조금 안정세를 약 100자리에서 조금 더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해외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유입이 되는 거 이 부분이 좀 더 걱정되는 상황 아닌가요? 네, 실제로 최근에 해외 감염 유입에 따른 신규 감염자 사례가 꾸준히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부산 진구에 사는 26살 이제 한국인이 지난달 16일 동생과 유럽 여행을 갔다가 지난 17일에 귀국을 했는데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혼자 스위스로 출국했다가 지난 16일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24살 스위스인도 역시 오늘 부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이제 이런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7일 기준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이 코로나19 양성으로 이 확인된 확진자가 총 55명인데요. 이 가운데 47명이 우리 국민이고 무증상 입국자 등 이제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도 있을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서 특별 입국 절차를 전 세계 국가들로 다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검역 상황을 또 점검하기도 했고요. 네, 오늘 정세균 총리가 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서 방역 당국에 빈틈없는 검역을 당부를 했는데요. 정 총리는 지금까지 특별 입국 절차가 잘 작동했다고 보이는데 적용 대상이 전 세계 큰 폭으로 확대돼서 관리 가능한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이 국내 입국자에 대한 조치에서 자가격리 의무화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오늘 이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외 영입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전시 대통령에 비유하면서 지금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국방물자 생산법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쟁 시에, 그러니까 주로 전쟁 시에 아니면 이제 어떤 국가가 중대한 위기를 맞았을 때 대통령이 주요 물품 생산을 촉진하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좀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평소 기준으로 보면 좀 초법적인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인데요. 이게 좀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참 격세지감인 게 이 법이 1950년에 한국전 지원을 위해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시라는 표현을 쓸 만큼 이게 참 지금 미국의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하긴 한데요. 그 현지 시간 18일 CNN 방송 보도 기준으로 보면 하루 사이에 2,700명 이상이 늘어나서 지금 전체 환자 수가 8,5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CNN이 이 미국 CDC와 주시 보건 당국 등을 인용해서 이 동부 시간 기준으로 집계를 해보니까 8,525명
그리고 사망자가 14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같은 날 이 백악관 코로나 대응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 참석을 해서 지금 상황은 중국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전쟁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의미에서 전시 대통령이다. 이런 좀 말하자면 강력한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재선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긴장감을 좀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란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란 교민을 태운 전세기가 오늘 오후에 인천공항을 통해 도착을 했죠. 예, 들어왔고요. 예. 지금 이제 그 코이카 연수센터에 아까 저녁 6시 반 정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교민들이 예. 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코이카 연수센터로 모두 다 이동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총 이제 교민 74명 그리고 예. 이란 국적 가족 6명 등 80명이 테헤란에서 출발해서 아랍에미리트를 경유해서 아까 4시 40분 정도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네. 다만 이 과정에서 의심 증상자 2명이 나와서 이 2명은 국립인천공항 검역소, 이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로 옮겨져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 두 분을 제외하고 78명은 이제 코이카 연수센터로 옮겨서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머물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음성으로 판정이 나면 그러니까 14일 2주 동안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중국 우한 교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천에 있는 연수원 같은 데서 단체로 이제 시설 격리를 그렇죠. 했었는데 이란이 지금 우한만큼 상황이 나쁘지는 않다. 정부에서는 이런 판단에 따라서 이번에는 시설 격리가 아니라 자가격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른 국가에 있는 교민들도 귀국하고 싶다고 하는 뜻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세기를 좀 띄워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네. 경우에는 지금 이란 교민이 귀국하는 방식대로 할 가능성이 있겠군요. 지금 이제 이란 교민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란 교민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예.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전세기를 보내서 데려오는 방법은 지금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다만 이제 이탈리아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네. 본인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을 지금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우리나라를 코로나19 대응 모범 사례로 지금 지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이 코로나19 검사의 혁신을 이뤘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례를 다른 나라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대응했던 그 방식들을 다른 나라들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그것을 전파하겠다는 뜻인가요? 예, 뭐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 스위스 시간으로 18일 이제 그 현지에서 열린 이 WHO 그 화상 브리핑에서 네.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예수스 이 WHO 사무총장이 한국에서는 한 달 전 코로나 지역 감염이 가속됐지만 항복하지 않았다. 혁신적인 검사 전략을 개발하고 실험실 용량을 확대하고 마스크를 배급했다. 이렇게 한국이 취한 조치를 소개하면서 네. 그 결과 코로나는 몇 주째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WHO는 한국과 다른 곳에서 배운 교훈을 지역 감염을 겪는 다른 나라에 적용하려고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도 좀 살펴보죠. 금융시장 불안 현상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가 동시에 8% 넘게 폭락했어요. 네,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진 건데요. 네. 한국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보다 133.56%가 내려서 1457.64로 마감했고요. 그래서 하락폭이 8.39%입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가총액이 지금 89조 6,190억 원이 그러니까 거의 90조 원이 날아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이 2011년 10월 6일 이후 약 8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코스닥 지수도 전거래일 그러니까 어제보다 56.79포인트가 내려서 428.35 이렇게 그 종가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감소폭이 무려 11.71%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가총액은 전날 종가와 대비해서 무려 20조 원이 감소를 했고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코스피랑 코스닥을 합쳐서 시가총액 110조 3천억 원 정도가 이제 줄어든 건데요. 이게 지금 2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관련 데이터를 집계한 이후에 하루 감소액으로는 이게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아, 참. 경제에 이렇게 이상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비상경제회의를 주재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까? 네, 무려 5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과 하루 이틀 전에 지금 추경이 통과된 게 11조 7천억 원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4배가 넘는 규모의 지원책인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본관에서 이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서민경제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생 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이 소상공인 긴급 경영 자금 신규 지원을 12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이제 문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 지원을 시행하겠다. 그리고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고 이 대출금 이자 납부를 전 금융권에서 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경우에는 이자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치는 가장 긴급한 일부 대책일 뿐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은 또 추가 대책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네, 문 대통령이 오늘 회의에서 오늘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지원 대책이나 이는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다. 그래서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제 오늘 발표한 것은 아무래도 그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말하자면 좀 돈을 싸게 빌려주는 이제 그런 조치들이 주가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를테면 뭐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대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뭐 다른 나라들처럼 뭐 현금을 직접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적극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원화가치 하락을 비롯한 외환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황인데 전문가들이 그동안에 한미 통화 스와프를 빨리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지적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다행스럽게도 속보가 들어왔는데 한미 양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라고 하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외환시장 안정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경제 대책과 관련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인터뷰 시간에 저희가 전문가와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요청을 한 거죠. 네, 이재명 네. 지사가 오늘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 뭐 이제 내용, 그러니까 모두가 볼 수 있게 쓴 거지만 이제 내용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이었는데요. 네. 현재 경제 위기 대응 체계 하나로 일시적 재난 기본소득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면서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일부 계층에 제한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번 재난 기본소득은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기본소득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는 것이다. 보편적인 소득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게 좀 논란의 소지는 있겠지만 뭐 명칭은 상관없이 미국이나 일본 뭐 지금 외국의 여러 국가들이 재난 기본소득과 같은 개념의 일종의 이제 긴급 생계지원비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방침들을 좀 밝히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외국 사례를 보면 이제 보통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건 뭐 월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이렇게 네. 계속 항구적으로 주는 걸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를 기본소득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지 좀 약간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개념은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일회성이니까요. 네. 뭐 재난수당 정도로 표현하는 게 어떤 면에서도 적절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그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개인별로 $2,000씩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50만 원씩 그 수표로 끊어준다. 그래서 재무부가 한 5천억 달러 정도를 소요해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워싱턴 포스트에 나왔고요. 네. 일본 정부도 지금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따르면 자국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뭐 정확한 액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2009년에 일본에서는 한번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네. 1인당 약 12,000엔 정도 그러니까 한 14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요걸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에는 그때보다 좀 더 많이 올려서 주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달 26일에 만 7년 이상 거주한 모든 성인 영주권자 700만 명에게 1인당 무려 1만 홍콩 달러 약 155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싱가포르도 약 26만 원, 그리고 호주는 오는 31일부터 약 58만 원 정도. 근데 이거는 뭐 이걸 매달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 정도 일회성으로 이제 현금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뭐 수당이라는 표현 쓰셨지만 명칭은 다르더라도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현금성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국내외에 지금 광범위하게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청와대는 그동안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젠 좀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건가요? 예, 그 사실 오늘 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오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재난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 지자체 차원 노력, 국민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검토 대상도 아니라는 이제 취지의 말을 주로 했다가 네. 뭐 어쨌든 검토는 해볼 수 있다. 조금 전향적으로 바뀐 건데 다만 뭐 그게 이를테면 바로 다음에 발표된 대책이라든지 뭐 이번 달 안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도 지금 총선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 네. 달도 지금 채 안 남은 상황이라서 재난 기본소득이든 어떤 형태든 지금 지급하겠다 얘기하면 또 이게 또 선거나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다고 하는 걸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그렇죠. 야당에서 사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3월 2일 날은 재난기본소득 이재용 대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공감대, 평가를 예. 했다가 오늘은 또 이렇게 현금 뿌리는 건 안 된다. 근데 또 취약계층이라고 계층을 좀 한정했을 때는 현금 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또 내놨다고 하던데요. 아, 네네.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기본소득처럼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좀 자기들은 부정적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아침에 했었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현금 지원에 대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부정적이 처음엔 긍정적이었다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가 일부라도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왔다는 얘기든 여야 간에 지금 긴급 생계비 형태의 어떤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서 앞으로 좀 상황을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 얘기 좀 해보죠.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미래통합당과 갈등을 빚은 이 미래한국당 한성교 대표 결국 사퇴를 했어요. 네, 뭐 오늘 그래서 지금 기사들 제목이 뭐 3일 천하다 나흘 천하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던데요. 오늘 이제 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 선거인단 투표를 거쳤는데 수정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네. 이에 책임을 지는 형식으로 한성규 대표가 사퇴를 했는데 그 오늘 오후에 좀 이제 돌연 대표직을 사퇴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 통합당 황교안 지도부를 향해서 상당히 이제 뭐랄까요 노골적인 비난을 좀 했습니다. 뭐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 정치 인생 16년 마지막을 당과 국가에 봉사하고 좋은 흔적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막혀버리고 말았다. 한 줌도 안 되는 야당 권력, 부패한 권력이 저의 개혁을 막아버렸다. 이렇게 비판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한 대표가 사퇴하기 전에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수정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통합당 쪽에서 원래 원했던 사람 중에서 한 5명 정도는 이렇게 바꿔가지고 순번을 배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도 한 대표가 사퇴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게 지금 통합당 측의 입장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 어제 이제 미래한국당 측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그러니까 한성교 대표 측에 협의를 해가지고 만든 게 4명 정도로 수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오늘 조간에도 나왔고 네. 실제로 오늘 공병우 위원장이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아침에 조간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맞냐라고 했더니 뭐 거의 다 맞다는 식으로 확인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그 4명 정도를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황교안 대표가 한 9시 정도에 그 아침 최고위원회를 하면서 네. 아주 맹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을 불문하고 비례정당 파열음이 정가 전체를 뒤흔들고 있어서 국민들이 몹시 불편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미래한국당을 겨냥해서 국민 여망 기대와 먼 결과를 보이면서 국민에게 큰 실망과 염려를 안겨드렸다. 그래서 대충 넘어갈 수 없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바로 오늘 오후에 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4명 수정안이 부결이 됐고 여기에 따라서 한성교 대표가 사퇴를 했고 이어진 최고위원회에서 미래한국당 지도부 전원이 사퇴하기에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통합당 쪽에서 그쪽으로 이적한 지금 한성교 대표를 빼고 5명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3명이 최고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 3명의 의원이 최고위원, 1명의 그러니까 조은현 의원이 사무총장이었는데 이 4명도 다 일괄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도부가 사실상 와해가 된 상황이니까 불신임 받은 것이랑 마찬가지다. 네. 그래서 한성교 대표가 사퇴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공관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최고위 결과를 조은현 사무총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제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의
그 거취를 포함해서 공관위 구성에 관한 부분은 신임 지도부에서 결정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신임 지도부는 언제 뽑느냐? 네.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뽑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그래서 한국당에서 원유철, 정가윤, 염동열, 장석춘 의원 등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이 지금 그 통합당을 탈당해서 미래한국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한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신임 지도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네. 특히 대표에는 원유철 의원이 유력할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공천 갈등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은 있지만 정의당이 검찰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이 선관위는 이 황교안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즉각 고발해서 조사하고 민주적 절차를 위반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접수를 거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어제 그 평화나무라는 이름의 시민단체가 이 황교안 대표와 염동열 인재영입 위원장 그리고 박형준 이 공동 선대위원장 등을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황교안 대표가 엄격하게 말하면은 이거는 별개의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통합당하고 한국당은 물론 위성정당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모기업이니 자회사니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엄연하게 법적으로는 다른 당인데 지금 한국당에서 공천한 것을 두고 황교안 대표는 대충 넘어갈 수 없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도부가 지금 바뀌는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검사 법률가 출신이라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요. 딱 집어서 이 뭐 한국당이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정치 이 전문가들이나 뭐 기자들은 좀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사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끝나고 이제 오늘 아침 9시 회의에서 이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을 강하게 비난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단호한 결단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황교안 네. 대표가 그 당 얘기는 제가 자세하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다 얘기해 놓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계속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생각되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이게 참 민주당도 역시 비례대표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두고두고 이게 나중에도 논란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미래통합당 경선 얘기도 좀 해보죠. 대구 경북에서 수도권으로 지역구를 옮기려던 김재원 의원하고 강회상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어요. 네, 지금 현직 정책위 의장이자 뭐 옛날 친박계가 이제 당의 주류이던 시절에 핵심 실세로까지 불렸던 김재원 의원이 지금 의회에 패배를 당했는데요. 네. 김재원 의원은 지금 서울 원래 지역구가 그 경북 상주군이 의성청송이었는데 대구 경북 지역 중진들이 좀 총선에서 불출마하거나 험지에 출마해달라 이 김형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런 기류가 있어서 결국 자기 지역구를 버리고 서울 중랑을 경선에 도전을 했는데 네. 윤상일 전 의원에게 불과 1.6% 차이 아주 간발의 차이로 패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중랑을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받는다고 해서 당선이 뭐 확실한 지역은 아니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9대 20대 총선에서 지금 연이어 당선된 곳이거든요. 네. 그리고 서울 중구 성동구 갑에서도 역시 비례대표 강효상 의원이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거의 30% 차이로 압도적으로 좀 패배를 했습니다. 네. 이 중성동 갑에서는 지금 홍익표 의원이 역시 19대 20대 연이어 당선된 지역구여서 여기도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당 얘기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민주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 오늘 관훈 토론에 참석을 했는데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와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예,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이 인간적으로 겪는 고초는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그러나 이 나라 제도와 우리 사회가 안게 된 과제도 엄연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균형 있게 보고자 한다. 이렇게 조금 간격을 좀 두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네. 이낙연 이 선대위원장은 또 우리 사회 또는 공정을 지향하는 시민들께 많은 상처를 줬고 당에도 많은 과제를 준 일이었다. 조국 사태를 이렇게 평가하면서 혹시 문재인 대통령처럼 네.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저는 그런 마음 상태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또 이 비례대표 연합정당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함세용 신부 등 시민사회계 원로들이 주축이 된 정치개혁연합을 이제 민주당에서 배제하고 이 친문 성향으로 평가받는 시민을 위하여라는 당과 함께 더불어시민당을 만든 것에 대해서 다소 좀 비판적인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낙연 위원장은 몹시 아쉽다, 바람직하지 않다 하면서
하면서 이 협상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분들 사이에 오가는 응수를 보면 민망하다. 민주당을 오랫동안 도와준 시민사회 원로들에게 서운함을 안겨드리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최근에 선거연합정당을 뭐 지금 정치개혁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바꾸는 과정에 대한 쓴소리를 내놨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곱지 않은 시선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 부분도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담일 수 있는데요.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는 팬덤 정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기자의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 이낙연 전 총리, 그러니까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팬덤이 좀 약하다는 평가가 있다. 정치인으로서 약점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는데요. 열성적인 일종의 팬을 두지는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제가 열린우리당에 동참하지 않았던 소수파 출신이라는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뭐. 단점을 장점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가는가도 정치인의 하나의 과제 중에 하나일 테니까요.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늑장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는데요. 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의혹은 사실 그 2018년에 그 신동아라는 잡지에서 보도가 됐던 건데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 뭐 요약해서 말하면 이런 의혹의 줄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9월에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이제 그 노모 씨라는 사람이 그 진정서를 접수를 하면서 이 수사가 시작이 된 건데요. 네. 그래서 의정부지검에서 가짜 잔고증명서에 속아서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 윤 총장의 장모인 최 씨에 대한 소환 시기도 조율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18년 또 그 2018년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해 국정감사에서 제기가 됐고 2019년 윤석열 총장 청문회 때 뭐 지나가는 식으로 잠깐 언급이 되긴 했는데 네. 이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수사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다가 작년에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노 씨의 진정이 새로 제기가 되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 다시 수사가 시작이 된 건데요. 이 노 씨는 잔액증명서 위조건과는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은 아니고 이 장모인 최 씨의 지인과 이 납골당 그러니까 뭐 추모 공원 경영권을 두고 분쟁 중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소시효가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윤석열 총장 측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윤석열 총장 측이라기보다 대검에서는요. 네. 윤 총장은 이 의정부지검에서 장모 관련 사건을 대검, 그러니까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지시한 뒤에 수사 상황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수사하는 그 모습하고도 뭐 비교가 된다 이런 지적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공소시효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좀 상황 진행 과정을 저희가 파악해가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재현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회의가 열린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의 일인데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5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발표하면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증시 상황과 함께 이번 정부의 대책에 대해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지금 최근 이 주식시장 움직이고 금융시장이 굉장히 많이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일단 증시 상황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원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국내 아직 코로나 19 사태가 지금 안정이 안 되면서 네. 불안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이제 감소하고 있고 성장률이 둔화되는 이런 요인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확산되면서 우리 수출이 약간 큰 영향을 받을 걸로 이렇게 보면서
그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이 이제 있으면은 금융시장 불안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증시가 바닥 모르고 지금 추락하고 있다, 주가가.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까지 지금 그 어디까지를 바닥으로 봐야 할지. 글쎄, 그거는 뭐,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확산되느냐, 또 지속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지금은 정권 시장도 그렇지만, 이제 외환 시장도 상당히 환율이 오늘 1280원까지, 1300원대까지 이렇게 근접하면서 네. 불안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었죠. 그럼 지금 뭐 바닥을 논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조금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주식시장.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 방금 이제 한국은행하고 미국 연준하고 이제 네. 통화수합 약 600억 달러의 한미 통화 사업을 맺었다는 네네, 속보가 지금 들어왔죠. 네, 속보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마 그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이 상당히 안정세를 되찾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600억 달러 규모라고 하는 게 지금 외환시장의 불안을 좀 진정시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규모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 규모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약 300억 달러 네. 그 통화 사업을 맺었는데 그 규모에 상관없이 그 미국과 우리나라가 통화 사업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달러 유동성을 상당히 공급해 준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그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화 가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그게 진정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 통화 스와프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환율은 오늘은 이제 1,300원대까지 근접했는데 네. 내일부터 상당히 안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다행입니다. 그 소식은. 네,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청와대에서 5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다. 문 대통령은 이런 평가까지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그 정부에서는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이제 재정 지출을 늘리는 추경을 그동안에 해왔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이번 조치가 훨씬 더 그 피부에 와닿는 조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가장 그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장사가 안 되면서 유동성의 그 제약을 상당히 받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자도 지불 대출 이자도 갚아야 되고 또 임대료도 내야 되고 또 이제 임금도 줘야 되고 임금비 지불도 있는데 수입이 안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정부 조치로 이런 분들한테 신속히 대출 자금 공급을 해줄 수 있게 돼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직접 지원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그 부분이 아쉽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교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글쎄 직접 지원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그 현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우선 제한된 우리 재원으로 재정 재원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우선은 피해를 본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부가 이렇게 사실은 금융의 어떤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유동성을 공급해준다고 아까도 표현을 해주신 것처럼. 그런데 네. 그동안에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은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지만 내가 신용도도 낮고 또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대출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자금 지원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호소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번에 정부 대책에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담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아무리 지원해 주라고 이제 시중은행한테 얘기를 해도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을 해주고 회수를 해야 되니까 네.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부 조치에서는
그 5천만 원 미만의 범위에서는 그 보정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그 신속하게 대출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좀 과거보다는 좀 효과적으로 그 대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특례 보증이라는 제도가 정부가 우리가 보증해 줄 테니 이 정도 한도 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영세 소상공인들한테는 대출해줘라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실 대출의 우려를 네. 시중은행한테 이제 좀 줄여주니까 신속 대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채권시장 안정 펀드하고 증권시장 안정 기금도 재가동하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주식시장을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과거에도 이제 이런 채권시장 안정기금과 주식시장 안정기금을 그 조성해서 그 가격을 좀 안정시키려고 한 적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주된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사태 확산이라든지 또 그 세계적으로 그 우리 수출이 줄어드는 문제 이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물론 뭐 이런 그 안정기금이 단기적으로 좀 일시적으로 안정시킬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대책이 좀 그 수반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그 한미 간의 통화 수합 600억 달러 체결한 것이 그 금융시장하고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일 증시는 오늘 같지는 않겠는데요? 그 하여튼 새로운 뉴스가 등장했으니까요. 과거에도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300억 달러 통화 수합이 그 체결되고 난 이후에 그 외환시장이라든지 주식시장이 안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증권시장,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펀드 조성 문제를 이제 언급을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를 안 했거든요. 펀드 조성 방식하고 규모에 대해서 만약에 발표한다고 하면은 어떤 방향으로 발표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그 펀드 조성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번 그 코로나 사태가 그 과거의 메르스라든지 글로벌 금융 위기 이 사태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규모는 뭐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은 뭐 하지는 않았는데요. 계속 지자체 일부에서는 뭐 지자체장들이 재난기본소득은 아닌 다른 명칭의 어떤 긴급 생계비든 현금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만약에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게 좋을지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대개 이제 두 가지 목적에서 재난기본소득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경기를 살리는 측면에서 네. 현금을 살포해가지고 경기를 살리자 이런 그 목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목적은 이제 피해 그 계층을 네. 그 도와주자 이런 그 목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전 국민한테 돈을 100만 원씩 나눠주자 이런 얘기들을 경제학자들 사이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고 네. 또 이 피해 계층하고 피해를 받지 않은 계층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 네. 대개 이제 이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이 피해 계층하고 피해 계층 구분하기가 좀 쉽고 나라 규모가 작기 때문에 또 재정이 상당히 좀 제약돼 있습니다. 지금 그 재정 적자가 이미 국가 GDP의 4%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정된 재원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그 피해 계층을 도와주기 위한 즉 피해 계층한테 그 소득을 보전해주는 이런 방법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피해 계층한테 소득을 보전해 준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줘야 한다. 3개월 이내에 안 쓰면은 그냥 없는 것으로 하는 제한 규정을 둬야 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쿠폰
이제 쿠폰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대개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목적이고요. 지금 피해계층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뭐 이분들이 이제 은행 이자도 갚아야 되고 집세도 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 경우에는 요번 경우에는 현금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이제 또 이 전체 국민한테 현금을 지불했을 때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약 30%만 소비를 하고 나머지 한 70%는 그냥 저축을 하더라는 거죠. 네. 쓰지 않고. 그래서 경기 부양 효과도 상당히 만약 전체 국민한테 줬을 때는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피해 계층을 구분하기가 상대적으로 인구나 뭐 나라 규모로 볼 때 좀 쉬운 편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번 일은 최대한 빨리 직접적인 어떤 그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분하는 작업이 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피해 계층을 이렇게 엄밀하게 구분하기도 또 쉽지 않잖아요. 워낙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견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예를 들면은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장사가 되지 않아서 영업이익이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짧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2차 추경 필요하다. 이번에 한 거는 주로 이제 대구 경북 지역하고 의료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이제 주로 추경이 편성이 됐는데 2차 추경을 편성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추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이 있고 피해 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 또 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추경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금의 용도를. 그래서 이제 지금 요번에 11조 7천억 추경은 코로나 확산을 좀 막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많이 그 재원의 용도를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확산된다면은 2차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때는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그 피해 계층을 좀 더 지원해주는 부분에서 추경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늦은 밤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KBS 1라디오에서 화제가 됐던 방송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애초에 사실은 이제 그 미래통합당에서 영입한 인재들이 이쪽으로 미래한국당 쪽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사실. 예. 근데 그 사람들을 당선권에 배정을 많이 안 하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예측은 공관위에서 따로 안 하신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일단 미래통합당하고 네. 미래한국당은 법적으로 독립적인 정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한테서 이 자리를 수락할 때 네. 당신이 정치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를 바꾸어 달라는 그런 요구를 받고 내가 수락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유산 누구와 함께 부채를 지고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고 뜻도 없는 사람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네. 우리 헌정 역사상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적으로 이 작업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만큼 네. 독립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출범하게 되면은 공천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미래통합당에서 뽑으신 인재들도 훌륭한 인재들입니다. 예. 그런데 각 분야마다 이제 명망가 중심으로 많이 뽑으셨습니다. 명망가.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그 공천 심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한 거 하니까 나라가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향후 4년이 너무너무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그거를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평화 시대가 아니고 전시 상황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전시 상황에 맞는 비례대표단을 구성해야겠다 이런 구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젊고 또 전투력이 있고 네. 이런 사람을 전면 배치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뭐 예를 들면은 그 남성들 같은 경우는 20, 30대의 보수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을 등록할 정도로 한 3명 정도를 원내에 진입을 시키려고 했죠. 네. 지금 전투력이 강한 사람들 위주로 좀 선정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죠. 예. 예. 근데 이제 전투력 강한 분들 위주로 만약에 선정을 하셨다 그러면은 21대 국회가 굉장히 좀 뭐랄까 속된 말로 뭐 싸움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듣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은? 뭐 싸움판이라기보다도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개 이제 여론을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실력 발휘를 못 하고 있다요. 법안을 뭐 예를 들면 막는 거라든지 네. 또 상대방에서 그러니까 너무 유약하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네. 과거 같으면 비례대표로 뭐 원내 진출해가지고 왜 저분이 들어가서 계신지 모르는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개파가 네. 나누어 먹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인선을 보시게 되면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좀 이렇게 잘 말씀을 하는 분들이 등록이 많이 돼 있을 겁니다. 예. 이제 그런 분들은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에요. 미래통합당과 이른바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 사이에 비례후보 명단 순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애프터 서비스는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인 공병호 위원장의 입장을 들어본 내용입니다. 사흘 천하였다. 미래한국당 한성규 대표 사퇴 소식을 전하며 한 언론이 사용한 표현입니다. 공병호 공관위원장은 인터뷰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 심사를 했다고 자부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반란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했습니다. 애초부터 미래한국당은 공천 철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정당이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당은 단지 미래통합당이 4월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의석을 얻기 위해 만든 위성정당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했으니 어쩌면 결말이 뻔한 싸움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요즘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이 비례정당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민주당도 선거연합정당으로 정치개혁연합을 선택했다가 갑자기 더불어시민당으로 말을 갈아타는 바람에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서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겠다고 정치 도의를 모두 내던지고 싸우는 정치권의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감염병에 잘 대처하는 우리 국민의 성숙한 국민의식을 총선 투표장에서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걱정은 혹시 안 드는지 정치권에 묻고 싶습니다. 김성환의 이사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